안녕하세요.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6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봄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 아니면 또 돌아오셔서도 나가지도 못하시고 격리돼서 사회적 거리두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느라고 많은 수고들과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수업 준비하면서 보통 이제 이렇게 동영상 촬영하고 하는 어떤 이런 시간들, 그다음에 사이버 캠퍼스에 연계해서 올려놓는 시간들하고 따져보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를 하고 공부도 하고 또 준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다들 좀 잘 견뎌내셔서 또 그리고 견뎌내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시기를 좀 바라고요. 이 시기가 또 모든 일이 한 끝이 있는 거니까요. 잘 지날 거라 예상을 합니다. 슬기롭게 이 난관을 좀 잘 극복해 나가는 데 힘을 좀 모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이제 문제들이나 공동 질의됐던 사항들 이런 것들이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 안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희가 이게 사이버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에 대한 평가에 관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교수님들이 그런 고민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당초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출석으로 20점, 그 다음에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가 30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태도나 아니면 발표, 그 다음에 수업 참여 정도로 20점을 평가하도록 제가 계획서에 이렇게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았고요. 근데 이제 다른 거는 다 가능합니다만, 여러분들 이제 수업 참여에 관한 점수를 드리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하다 보니, 그래서 제가 공통 질의를 계속 올리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시고, 느끼셨는지를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 점수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공통 질의에 답변을 좀 많이 달아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4주가 되도록 답글을 아직 한 번도 안 다신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한 번이나 두 번만 다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이제 여러분들 점수로 나머지 출석 점수, 시험 점수 80점을 뺀 나머지 20점을 더 드려야 되는데 아마 그 공통 질의에 대한 수업 참여도와 발표하시는 것들을 좀 그게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수업 참여도 좀 잘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통 질의에도 개인의 생각들 아니면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정리하시는 것도 아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 점수도 좀 잘 학과 점수를 이왕 하시는 공부시니 학과 점수를 A뿔로 좀 잘 받아가실 수 있도록 좀 힘드셔도 참여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6장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서 6장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가라는 챕터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하고 플랜하고 맨 처음 욕구조사에서 사회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사회 문제에 대한 욕구를 조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서 이제 기획하는 단계까지 왔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을 때 과연 그런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사람들이 누구냐, 이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자가 누가 될 거냐, 그걸 어떻게 그러면 선정을 하고 어떻게 그 대상자로서 일반 집단에서 우염 집단에서 표적 집단에서 어떻게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 클라이언트 집단으로 선정을 해낼 거냐 하는 부분들을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사이버 수업에 이번에 이제 제가 수업을 2시간을 올려드릴 건데요. 하나는 국회에서 작년에 있었던 그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할 거냐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 2시간 정도가 되는 그 분량인데요. 실제로는
그 앞에 2시간 13분인데 앞에 한 40분 정도는 뭐 이제 준비하고 뭐 내빈 소개하고 뭐 이렇게 국회의원들 얘기하고 이재명 도지사 와서 인사하고 하는 부분들이어서 그 부분은 뚝 빼버리고 만약에 그 사이버 수업에 들어오시면 앞에 한 35분에서 한 40분 정도는 잘라내시고요. 뒤에 발제자가 발표하시고 경기대학교 교수님이 발표하시는 거 들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5분 패널이 그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토론하고 그다음에 이제 청중독을 하고 질문하고 대화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마 대학교 그 사회복지학회에서 학회 논문 학제 발표에 대해서 토론하고 협의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요. 아마 그런 문화도 한번 접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거를 링크를 걸어서 수업을 듣는 걸로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 선정에 관한 문제점 아니면 개선 방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논의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시청하셔서 이 수업을 들으시고 그 수업을 들으셔서 실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공부하시면 좋은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수업 참여하시고 그것도 한번 보시면 아마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 선정을 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어려우셔도 수업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녹차. 첫 번째, 서비스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대상자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체 일반 집단까지도 다 대상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자격 기준은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자격 기준이 기존에 있는 자격들은 기준이 있으면 그건 과연 무엇이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자격 기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누구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인지에 원점적인 어떤 질문, 근본적인 어떤 질문들을 한번 고민을 해봄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는 그 과정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이런 과정을 가지고 순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 선정이란 뭐냐? 첫 번째, 잠재적 서비스 이용자 집단에 대한 선정입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을 그 욕구 조사를 하고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개발해서 만들어서 이제 그걸 실행을 해야 되는 단계인데 그럼 그 실행을 누구랑 할 거냐? 그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내가 만든 전문가인 사회복지사 내가 만든 우리 지역사회 문제를 고민을 하고 욕구조사를 통해서 그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과연 누구랑 아니면 어떤 사람이랑 할 거냐? 일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안시에 살고 계시니까요. 천안시에서 제가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했어요.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새로운 사회 문제, 노인에 관한 문제들이 나와서 아니면 노인 치매에 관한 문제가 나와서 그 노인 치매의 어떤 부분들을 요구 조사를 했고 그럼 이 치매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이 전 시간까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획하는 걸 공부를 했죠.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고 치면 가정하면 그럼 누구랑 할 건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게 바로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서비스 대상자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이용자 아직 확정되진 않았으니까 잠재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서비스 이용자 집단에 대한 선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비스 대상자 선정은 개인 중심으로 할 건데 프로그램에 따라서 개개인을 만들어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개인을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할 거냐 아니면 어떤 집단이냐 아니면 지역사회냐 이런 두 가지 문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자, 개인에 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그룹에 관한 부분, 집단에 관한 부분들로 이렇게 선정 과정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상자 선정이라는 게 뭐냐?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 할 거냐, 누구랑 할 거냐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원칙에 있어서 형평성, 동등한 기회의 제공, 그 다음에 사회복지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신중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 선정에 관한 부분들을
공청회, 국회에서의 공청회를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복지 서비스 대상자 선정의 어떤 문제점들도 아주 잘 지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례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들 중에서 공공부조 프로그램이 있죠.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보면 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을 들었을 때 누구는 돈을 주고 공공부조 프로그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누구는 받지 못하죠. 그 기준을 어디 두느냐. 그 다음에 그렇게 됨으로써 그 대상자 선정을 잘 해야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신용도나 신뢰도도 높아질 거고 형평성이나 사회복지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자활할 수 있도록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거냐, 어떻게 골라낼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원래 가장 중요한 건 프로그램을 만들 때부터 어떤 사람을 도와줄 거다라는 어떤 서비스, 어떤 사람들과 수혜 대상으로 삼을 거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기획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계획을 세울 때도 대상자 선정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거죠. 만드시는 많은 분들이. 근데 이제 만들어져서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는 정말 이제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될 거냐. 물론 뭉뚱그려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자산조사를 통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자가 될 거냐 아니냐를 결정을 하는데 자산조사라는 걸 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그 자산조사라는 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택, 차량, 아니면 그 받고 있는 급여, 아니면 기타 다른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포함을 해서 그걸 평가를 해서 이분은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하기 위한 어떤 급여 수준에서 안 되면 지원을 하는 거고 되면 혜택 대상자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선정을 하는 과정에 대한 기준들이 꼭 신중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을 들으시고 국회 공청회를 한번 그 프로그램을 들어보시면 자산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좀 불합리한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그런 과정들에 대한 논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형평성의 문제. 프로그램 사회복지 서비스는 국민들 모두가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저분들은 좀 도와줘야 돼. 아니면 우리가 정한 법률선에서 그거보다도 아래로 와 있기 때문에 도와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통의 삶으로 올라오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혜택들을 주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도록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형평성,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일정한 기준이라고 써있죠. 대상자 선정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서비스 이용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 잠재적인 서비스 이용자 집단을 선정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사회복지 조직이나 사회복지사가 앞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의 대상자로 예상되는 집단의 샘플을 분류해서 선정하는 거다라는 것들을 이제 대상자 선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어느 지역, 어느 계층 사람인지 미리미리 파악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때부터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구 분석의 과정을 토대로 분류한 서비스 이용자 집단의 욕구를 프로그램에 제대로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자격 규정, 아까 이야기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일정한 기준이 이 자격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예산이나 횟수나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겠죠. 이제 조금 있다가 어떤 일례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니까 좀 복잡하실 수 있는데 사례를 들어가면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 선정에서 랩과 포트너는 서비스 대상자의 선정 방법에 있어서
집단으로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매핑 일치시키는 과정들을 첫 번째가 일반 집단 이런 거죠. 천안 지역의 치매 제가 프로그램을 아까 이 예로 든 치매 노인을 어떤 위한 치매 개선 프로그램 아니면 치매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런 거죠. 일반 집단은 천안의 모든 지역에 계시는 치매는 대상이 없는 노인분들이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천안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예를 들어서 뭐 10,000명 그 중에서 위기 집단 일반 집단보다는 조금 더 치매에 가까이 계시는 분이죠. 그러면 10,000명 중에서 위기 집단은 어디냐? 치매 발병률에 해당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치매 발병률이 노인 인구의 예를 들어 10%다. 그러면 위기 집단은 천안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서 치매 발병률로 치매에 걸릴 수 있는 인구 집단 10,000명에 10%, 1,000명 이렇게 되는 거죠. 위기 집단. 그 다음에 표적 집단. 그러면 10,000명, 천안에 거주하는 65세 인구, 노인 인구 일반 집단에서 위기 집단, 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치매에 걸릴 수 있는 10%의 인구, 1,000명 중에서 다시 실제 현재 치매에 걸려서 가족들과 우영한 상황에 힘드신 분들, 예를 들어 그분들이 옆으로 가면 또 1,000명 중에서 100명이 됐고요. 10,000명 중에서 1,000명이 됐고 1,000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200명 아니면 300명이 되실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다시 서비스 이용자 집단 실제 현재 치매를 앓고 있어서 심각한 치매 환자 중에서도 심각한 개선이 필요하신 분 생활 개선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선이 필요한 분들 그러면 10,000명, 1,000명, 뭐 200명이나 300명에 다시 10명 아니면 20명 기관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20명 정도 분류하는 것. 그렇게 해서 일반 집단, 위기 집단, 표적 집단, 서비스 이용 집단으로 실제 전체 인구에서 전체 천안 지역 노인 인구에서 치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 프로그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어떤 대상자로 구별을 해나가는 그런 일치시켜가는 과정들이 이렇게 4가지로 나누더라. 일반 집단, 위기 집단, 표적 집단, 서비스 이용자 집단으로 나눠서 이렇게 분류를 한다라고 이제 보여드렸던 거고요. 자, 그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네. 잘 설명이 되어 있네요. 서비스 이용자 표 6-2에 보시면 서비스 이용자 선정 과정 확인 표가 일반 집단, 위기 집단, 표적 집단, 서비스 이용자 집단이라고 되어 있죠. 일반 집단은 천안시 거주 일반 노인 수 그리고 천안시 거주의 한 노인 중에서도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노인 약 50,000명이 일반 집단으로 대상이 되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기 집단. 천안시에 거주하신 일반 노인 중에서, 일반 노인, 아니 독거 혼자 계신 노인 중에서 위기 집단은 천안시 거주 재가보험 및 독거노인 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가보험을 받고 계시거나 아니면 독거노인 계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 출정치 노인 인구 수의 치매 발병률 5.7%를 곱해보니까 약 50,000명 중에서 5.7%니까 한 2,850명 정도 되더라. 이분들이 아마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위기 집단이다. 위기 집단 그룹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표적 집단, 천안시 거주 제가 치매 노인 수, 이 중에서 위기 집단인 거고요. 이분들 중에서 현재 치매에 걸려서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전체 중에서 12%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2,850명 중에서 342명 바로 이제 표적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실 분들은 표적 집단 중에서 현재 사회복지기관에 수용 가능한 인원, 연인원 수, 한 주일에 10명이 오실 수 있고 주당에 그 다음에 12주 할 거니 프로그램을 할 거니까 12개월로 나누면 120명 정도가 우리 기관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선정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50,000명에서 120명으로 줄여가는 과정들
일치시켜가는 과정이 바로 이렇게 서비스 선정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대상 선정을 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또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죠. 서비스 대상을 설명하는 과정은 큰 대규모의 일반 집단 과정에서 위험 집단으로, 그다음 위험 집단에서 표적 집단, 표적 집단에서 서비스 이용자 집단으로.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편적 서비스를 주면 가장 좋겠죠. 근데 보편적 서비스라는 게 펼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프로그램들일 경우에는 이렇게 그 서비스 이용자를 찾아가는 과정, 선정해 나가는 과정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겹치더라. 그래서 일반 집단에서 위험 집단, 위험 집단에서 표적 집단, 이 표적 집단 중에서 다시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가 되실 수 있는 이용자 집단으로 이렇게 점점 매핑, 좁혀나가는 거죠. 겹치는 부분들을 찾아서 대상자 선정을 해나가는 과정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그림으로, 표로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일반 집단은 뭘 의미하느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충분히 이해는 되시겠지만 한번 같이 한 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집단, General Population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집단은 해당 문제나 욕구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가장 포괄적인 대상인 거죠. 천안시를 대상으로 한 천안시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인 거죠. 위험 집단, At Risk Population, 일반 집단 중에서 천안시 노인 인구 중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개입하고자 하는 문제에 특히 노출된 위험이 높거나 욕구 차원에서 높은 욕구를 가질 수 있는 인구 집단을 의미한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아까 사례에서 보시면 전체 노인 인구 중에 천안시의 65세 이상 천안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 인구 중에서 그 다음에 노인 재활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계시는 재가보호 서비스나 아니면 독거노인 수 이렇게 해서 전체 노인 인구 12% 정도로 줄였죠. 5만 명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2,000명 뭐 이렇게 줄여놓은 것처럼 위험 집단으로 줄였죠. 세 번째 표적 집단, Target Population. 표적 집단은 프로그램 개발자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도하는 인구 집단. 이야기는 뭐냐?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벌써 자기가 표적 타겟은 표적을 정해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자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욕구 조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단계의 대상이었던 분들이 바로 표적 집단인 거죠. 마지막으로 서비스 이용자 집단, 서비스 유저 퍼플레이션.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서비스를 받고 교육, 상담, 정보 제공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참여자, 저희를 줄여서 우리 프로그램의 서비스 이용자 클라이언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반 집단에서 그 다음에 일반 집단에서 위험 집단, 표적 집단, 서비스 집단. 이상하네요. 처음 학교에서 정말 써보고 있는데 사용자 서비스에서 이제 일반 집단, 위험 집단, 그 다음에 표적 집단, 서비스 이용자 집단 이렇게 그 폭이 점점 좁아지면서 실제 서비스를 받게 되는 사람들을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을 선정을 하기 위한 과정들 중에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내릴 거냐. 우선순위, 아까 일반 집단에서, 위험 집단에서, 표적 집단에서 실제 사용하는 서비스 이용자부터 내려오는 그 과정들을 하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기준으로 작용하는 게 뭐냐?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용적인 수용성. 클라이언트 집단의 수를 선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인력, 공간, 장비, 그리고 자원 활용 정도 등의 여건을 감안해서 적정한 수의 클라이언트 집단의 규모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 있는 사람이에요.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저희 복지관에서 실제로 그 문제를 가진 천안 시민 중에서 문제를 가진 노인 대상자를 12명을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집단에서 위기 집단에서 표적 집단으로 해서 그다음에 클라이언트로 선정을 하는 과정들도 있지만 그 과정 중에서 가장 생각해야 될 첫 번째, 우리 기관이 강의실이 10분밖에 못 들어오세요. 아니면 15분밖에 못 들어오세요. 근데 처음부터 다 한 20명을 선정할 수는 없죠. 저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10명 아니면 이 강의실에서 한 번에 수업을 들으실 수 있는 20명 요 정도 선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많이 오시면 좋겠지만 시설의 규모상 아니면 우리의 자원상, 우리의 재정 상태상 아니면 우리 프로그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수가 적기 때문에 20명 이상은 받아내기 어렵다 그러면 한계가 정해지는 거예요. 20분 정도.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바로 실용적 수용성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윤리성. 우리가 BST의 관계 원칙,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원칙에 있어서 비밀 보장이나 아니면 자기 결정의 그 과정들을 거치도록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윤리성은 고지된 동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발전하실 수 있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도 우리 욕심일 뿐인 거죠. 실제로는 클라이언트가 우리 프로그램에 스스로 오셔서 그거 안내를 드렸을 때 그거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복지 윤리성의 윤리의 문제가 될 수 있죠. 요즘에 이제 엠번방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그 주범이 잡혔다라고 하는데 공범들이 계속 잡히면서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근무했던 공익요원인데 이제 연예인들이 아니면 무슨 다른 자기 관심 있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도용하고 하는 어떤 이런 일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제 개인정보인데 제 동의도 없이 그걸 열람을 하는 거죠. 그거는 범죄죠. 개인정보보호법에 반하는 범죄가 되는 거죠. 우리 사회복지에 있어서도 프로그램을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어도 프로그램들을 홍보를 하고 참여한다고 오셨던 분들이 스스로 내가 해볼게요. 다 설명을 들으시고도 그래요. 그럼 내가 해볼게요. 돈은 얼마가 들든지 얼마가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내가 감수할게요. 그 다음에 언제부터 몇 시에 몇까지 하면 제가 스스로 걸어올 수 있고 버스를 이용하거나 걸어오거나 아니면 우리 자녀분이나 아니면 지인이라도 태워다 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참여할 수 있다.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동의를 해주셔야 돼요. 고지된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저희 프로그램에 클라이언트로 오실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서비스 이용자의 능력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잠재적인 클라이언트가 집단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프로그램 목적에 부합하는 능력과 자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치매 향상 프로그램인데 치매 환자가 아닌 분들이 그냥 65세 노인이라고 해서 그냥 와서 나 프로그램에 할 수 있어요. 10명 안에도 들어오고 그래 내가 할게요. 스스로 내가 해서 동의까지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치매 프로그램에 들어오실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치매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클라이언트 분이 치매기가 있으셔야 되는 거죠. 이게 좀 비유가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지도 개선이나 아니면 이런 활동 프로그램들을 한다라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장애인분이 스스로 오실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돌봐주시는 분이 없는 경우에 오실 수 없는 경우라 그러면 참여하실 수 없죠. 그런 것처럼 서비스 이용자가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수용성, 윤리성, 서비스 이용자의 능력을 검토를 해서 일반 집단에서 위기 집단에서 타겟 표적 집단에서 우리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 집단, 이용자 집단, 이 세 가지 결정되어 있는 기준을 적용을 해서 집단 클라이언트를 선정을 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 서비스 대상자 선정,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그런 과정들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거죠. 일반 집단에서 뭐 위험 집단, 치매 발생률, 그다음에 표적 집단, 치매가 이미 있으면서 중증 치매로 발전할 수 있는 경우, 그냥 치매에서 발전할 수 있는 경우, 그다음에 치매가 이미 있는 경우, 그다음에 이 중에서 일상생활에 능력이 없는 노인 인구 이렇게 점점 줄여나가는 이 과정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용성, 그다음에 능력, 그다음에 고지된 동의 세 가지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저희 복지기관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오시면 우리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 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자,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되는 효과, 교육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불편한 사항들은 뭐가 있을지. 그래서 여기 좋은 거 나쁜 걸 다 설명을 드리죠. 효과는 사회성도 향상하고 지지감 향상하고 기술도 배우실 거고 합니다만 시간을 내야 합니다. 또 기관까지 매달 방문해야 언제까지 와야 됩니다. 또 소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루할 수도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실제 비용들을 본인이 부담해야 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설명을 다 드리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참여 여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희망해서 프로그램을 그만두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또 뭐 다른 기관이나 아니면 다른 참여를 연계할 수 있다 이런 주변 교육과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의 이행과 관련된 프로그램 자료들을 다 공지를 드리고 그 다음에 동의서를 받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그 좋고 나쁘고의 내용을 다 이해를 하고 클라이언트가 직접 할 수 있으면 직접 하는 거고요. 만약에 보호자, 클라이언트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많이 어려운 경우에 법적 동의자나 법적 보호자나 그런 분들 같이 오셨으면 그분의 동의를 통해서 법적 고지된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둘이 확인했다, 설명해서 스스로 고지된 동의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상자 선정할 때 자격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격 기준은 행정적 규정에 의한 겁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시적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은 국가가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정하는 다양한 복지법에 근거해서 제공되는 경우는 이제 행정적 규정에 의한 기준이다 보실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니면 국민건강의료법 같은 경우에 국민건강의료법에 해당되는 그 보험료를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공공구조에 관한 많은 프로그램들도 실제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국가가 정한 아니면 법률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제공되는 거죠. 두 번째는 사적인 계약 기준입니다. 사적인 계약은 작업 기준을 결정하는 사적인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보통 이제 ILO에서 여담입니다만 우리나라의 그 노인복지 아니면 그 근로자들의 이제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어떤 방법으로 세 가지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안 보이시네. 첫 번째 조건은 공공부조입니다. 전 국민 대상으로 ILO에서 국제노동기구에서 지원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뭐 이런 게 되겠죠.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공부자보다 조금 생활이 좀 좋아지신 분들 뭐가 될까요?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가 있고 두 번째가 제가 열심히 생활해서 한다 그러면 뭐 산재를 들든 뭐 고용을 들든 여러 가지 보험들, 국민보험들 통하겠죠. 국가에서 하는
뭐 다른 여러 가지 보험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뭐 개인연금을 내가 들을 테니 우리 계약에 의해서 내가 몇 년을 풀면 내가 몇 세가 된 후에는 나한테 혜택을 줘라 라고 하는 어떤 사업적 계약입니다. 마지막으로 IA를 지원하는 세 번째는 개인연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 선진국에서 이야기하는 네 번째 기본소득제가 여기 이런 데에 해당되는 거겠죠.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재난소득, 국민기본소득 뭐 이런 것들을 요즘 요거는 요즘 논의되기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3층까지는 ILA로 해서 벌써 1990년, 2000년이 되기 전에 근로자들과 모든 국민의 평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권고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적인 계약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사적인 계약에 관해서 자격 기준을 분석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전문가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전문가가 권위에 의해서 저분은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죠. 자기의 의사 표현을 잘 못하실 수 있는 분도 있죠. 뭐 잘 듣지 못하신다거나 보지 못한다거나 장애가 있어서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표현의 방법을 못 배우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위기 질서 때문에 나는 이걸 하고 싶지만 말씀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보통 전문가가 관찰하거나 판단을 해서 이런 분들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서비스가 필요합니다라고 기준을 정해 주실 수 있죠. 이렇게 하고 또 하나 네 번째는 법원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유럽이나 서구 선진국의 경우가 이런 일들이 많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서 자격을 전문가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법원에서 결정을 따라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자산조사 기준, 자산을 통해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자산이 얼마 이상이면 지원을 못하죠. 생계 지원이나 아니면 다른 보육 지원이나 교육 지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 못 받고 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고요. 여섯 번째가 노동을 기준으로 하는 기준입니다. 어쨌든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가 현재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셔야 되죠. 그래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고용보험도 제가 내는 거 얼마, 이렇게 고용주가 내는 거 얼마, 산재는 고용주가 다 냅니다만 어쨌든 우리 회사에 일을 하고 계셔야 고용주가 산재를 내주시죠. 안 그러면 일을 안 하는데 산재보험을 내주실 일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현재 노동을 조건으로 하는 자격 기준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크게 대상자 선정을 과정들을 보면 크게 6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격 기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 문제와의 적합성입니다. 우리가 사회 문제라고 하는 어떤 기준 사이에 일치가 돼야 되는, 우리가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들, 예를 들어 빈곤에 관한 문제라고 예를 들면 저 사람 빈곤하지 않은데도 어떤 자격 기준을 주어서 그 사람이 혜택을 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기가 어렵죠. 부유한 사람들을 빈곤의 문제, 빈곤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회 문제와의 적합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포함될 수 있는 어떤 적합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격 기준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은 뭐냐? 첫 번째가 낙인화의 문제입니다. 스티그마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에서 수업료 월사금이라고 그랬죠. 납부금, 월사금 같은 걸 안 내면 선생님이 아침에 이렇게 조회 시간에 몇 번 누구누구 불러서 이렇게 일어나면 집에 가서 그 어머니한테 월사금 언제까지 내라고 납부 못하면 학교 못 나온다고 얘기하고 말씀들을 하셨죠. 그 다음에 아니면 어떤 국민 생활보호기금이나 아니면 어떤 이렇게
학용품 같은 거 지원하는 것들이 공공기관에서 나온 게 있으면 불러놓고 그냥 보이는 데서 다 주셨죠. 그러면 학생들끼리 수근수근 됐죠. 아, 쟤네 집 어려운가 보다, 아니면 한가 보다. 쟤는 그런 집 아들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 가슴에 알게 되게 하고 그 당사자한테는 여기다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아니면 월사금을 내야 될 사람이라는 악인이 이렇게 띠키시는 거죠. 요즘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그런 일들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죠. 평생의 가슴에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힘든 경험으로 남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격 기준을 결정할 때는 절대 낙인화가 되도록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표적을 벗어난 복지수당. 어떤 복지수당이 그 사람의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나온 복지수당이나 지급되는 게 예를 들어서 다자녀에 대한 수당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들이 지원이 되는 거, 다자녀가 아닌데 지원을 받는다? 아니면 뭐 법적으로 어떤 편법을 써서 받는다? 이런 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과도한 비용에 관한 문제인데요. 과도한 비용이 들지 않도록 죄송합니다. 이게 바뀌어가지고요. 제가 그 다음에 자원을 필요로 할 때 자격 기준을 잘 갖춰서 한 사람들한테만 비용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과잉과 과소 사용 반대죠. 너무 많이 써지거나 너무 적게 써지거나. 그 다음에 정치적 영향력. 사회복지 프로그램 전반에서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이 행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대상은 정치적인 문제나 아니면 본인의 갖고 있는 어떤 성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인권에 관한 문제, 천부적인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부분에 대해서 이쁘다고 해서 더 주고 덜 이쁘다고 해서 안 주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우리 편이어서 주고 야당 편이어서 안 주는 또 그런 어떤 편향적인 어떤 사고들은 없어야 돼요. 배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지 수혜를 받기 위한 의존성.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모럴 해저드라고 도덕적 해이라고 해서 아마 다른 수업 시간에서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건데 이런 거죠. 복지 수혜를 받기 위해서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그 100%, 120% 차상위 캐치까지는 도와드립니다만 이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져서 정기적인 수입을 받으시면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받는 거나 내가 일해서 받는 급여가 비슷하다 그러면 일 안 하시죠. 그렇죠? 도덕적 해입니다. 복지 수혜를 받기 위해서 일을 안 해도 주는데 그냥 복지 수혜를 받는 게 낫지, 의존하는 게 낫지.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런 의존성을 없애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방법들을 바꾸고 있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은 좀 지원하지 좀 배제되도록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구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인가에 대한 고민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 서구 선진국 유럽에서는 EU라고 해서 유럽 연합을 통해서 서로 복지에 대한 재정적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경제적으로 아주 우월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원들을 많이 하고, 예를 들어 문화적인 지원은 프랑스에서, 아니면 또 서구 룩셈부르크나 이런 쪽에 환경적인 부분들이 좋아서 이런 부분들을 각각 재정 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환경적인 거나 기후의 여러 가지 유형의 아니면 무형의 재산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사회복지 문제들을 지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누가 누구를 위해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인가 하는 부분들은 복지 수혜 서비스의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수혜자가 될 수도 있고, 복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바로 우리라는 거죠. 내가 어려울 때는 당연히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받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활동하고 직장 생활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복지
복지수혜 서비스의 대상자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올라왔을 때는 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의무를 다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혜택을 나눠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위치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서비스라는 거죠. 사회복지 서비스는 우리 모두 함께 같이 자아 실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지 의존을 하는 것보다는 어려우면 당연히 복지 서비스도 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또 그러한 내가 시간이 지나면 혜택을 다시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위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누가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수혜자가 되기도 하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낙인을 찍힌다거나 내가 누구를 도와준다거나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한 당연히 해야 될 의무고 나누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는 게 앞으로의 사회 선진국, 복지 선진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될 생각이라는 거죠. 또 그게 사회 발전을 위한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수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로그램의 목표 설정에 대해서 이제 조금 좀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요. 다음 시간에부터는 좀 목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